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12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달이 바뀌면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람의 방향 그리고 상대 강도. 자, 이번 주의 흐름을 본다면 다음 주에도 코스닥 지수 상당히 또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도 전일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께 준비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자신이 있는데 한 가지 자신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조금 기침이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시장이 너무나 중요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쉴 수도 없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떠나가 볼까요? 자, 주말에 장이 뒤집어졌습니다. 벌써부터 나오네요. 그동안에 코스피의 상승에 비해서 코스닥은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지수가 뭐 4,000을 갔다 4,200 갔다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특정한 대형주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약간 중소형주 종목군단들 또 그러고 가격대가 낮은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말에 장이 뒤집어지면서 드디어 코스닥이 지구명에도 해뜰 날이 있다고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심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코스닥이 드디어 천스닥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시도 장세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이 우리가 보통 서로 다르게 움직였을 때 디커플링 장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한 글자가 더 있어야지 원래 정확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이가 나는 장세, 즉 코스피는 강한데 코스닥이 안 강하면 디커플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뒤바뀌어서 역전됐을 때 역 디커플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장세는 어떻게 보면 역 디커플링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과연 대장주는 어떤 종목 군단들을 특히 관심을 갖고 볼 것이냐. 물론 이 중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이미 텐베고가 로봇제 나왔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로보티즈라든지 뭐 원익홀딩스라든지 이게 이미 텐베고가 나오고 뒤를 이어서 최근에 SPG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주는 로봇주,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요건 우리가 소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됐을 때 특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또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씩은 이와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종목군들도 사실 보면 대형성 종목군단들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일부 반도체 종목군에서 중소형성 종목군들, 이른바 소부장 종목군들은 사실 주가가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어떤 종목군단들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분석은 시가총액이고 그것은 계좌의 합과 마찬가지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흐름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밑에 하단에다가 라인을 그어놨는데요. 아주 다양스러운 현상이 발생됐죠. 그 앞에만 해도 주가가 줄줄이 흘러내렸었는데 지난주에는 괜찮아. 이제 지난주 주시장은 여기서 만만치 않아. 이젠 저점의 매수가 들어왔어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 부분을 얘기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뭐 결제 받을 때 과장님 위에 부장님, 부장 위에 이사님, 또 대표이사님 이렇게 계시죠.
바로 우리나라 시장을 좌우하는 영향 크게 주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미 증시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면 돈이고 모르면 못 벌어요. 자, 그래서 역시 지난주 나갔던 원픽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었죠. 주가가 미국 시장도 줄줄이 빠져서 또 발해박이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데 이게 마침 우군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마틴 게일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장세, 돌아올 장세 같이 볼까요? 오늘 미국 시장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장세는 또 거꾸로 만만치가 않아요. 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마틴 게일존, 특히 여기가 넓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성장주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려오면 자동으로 주가가 튀어 올라가게 돼 있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꿀팁은 이렇게 지수와 상관도 높은 걸 배팅을 쏘시면 바지 먹어요. 스파이, 조금 공적이면 QQQ. 아니면 내가 좀 더 공적지하면 2타임스의 뭐 QLD 아니면 TQQQ 아니면 SPXL. 지수 ETF와 친해져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내가 안전하게 돈을 번다,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스파이.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국고채 관심종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올라갈 때는 역시 7천선이 여전히 하나의 매물존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가가 여기서부터 연속해서 오르락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등더미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 주초 한번 보시죠. 붙었다가 두드맞고 붙었다가 두드맞고 그랬었죠. 금요일 날은 또 붙었다가 또 두드맞고 이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하락하거나 올라갈 때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패턴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패턴 그러면 위에서 꽂을 때 쌍봉, 밑에서 올라갈 때는 뭐 쌍바다. 이것도 패턴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 주가가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분봉상에서 퍼펙트 패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레벨이 높은 분들은 우리가 배웠지. 그런데 또 아무리 들었어도 그게 뭘까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학습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분명히 몇 번 들어도 이게 처음에 안 된다는 거 분명 팩트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듣고 또 들으면 결국 나중에 그것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팩트니까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많이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주가가 지난주에 하단에서 반동을 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주말에 여기 있네요. 뒤집어졌어요. 디커블린 장세.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가면서 같이 받쳐줬는데 그 영향을 초기에 받았던 것은 뭐가 영향을 받았냐면 코스피가 영향을 받고 코삭은 제대로 주가가 상승다운 상승을 보이지 못하는 이러한 패턴의 모습을 줬거든요. 이게 뒤집어졌다.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 조정받았다 할 때는 역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의 문제에 있습니다. 요새 환율 문제 갖고 얘기가 많은데 뒤에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는 들어줬고 주말장에는 오히려 상대 강도가 코스피가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여기가 우리가 주가가 떠야 될 자리 잊지 마시고 주가는 사이클이에요. 내가 이번에 잘했으면 다음에 이제 자기 거니까 더 잘하게 되고요. 이걸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여기를 알아놓으면 다음에 똑같은 자리가 왔을 때 거기서 베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미국 시장에 급락을 줬을 때 4,880 기억나시죠? 월봉의 6개월선이 외봉이면 월봉상에서 24개월선과 72개월선 사이에서는 거기서 베팅을 때려야 된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도 저 작은 갖고 올게요 라는 말씀까지 드렸으면서 공략했던 구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24, 70이었는데 이게 넓어질 때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에 맞게끔 주가가 올라왔고요. 이게 좀 더 올라갔죠. 왜냐하면 CME가 중간에 에러가 생기면서 안 움직이다가 조금 움직이는 걸 써놨는데 이제 얘는 여기 다시 7천선 라인. 그때 얘가 내려왔다가 이 올라갈 때 이걸 부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신구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급락, 급등. 완만 턴. 그렇습니다. 급락, 급등 갖고는 얘가 완벽한 모양을 맞추지 않습니다. 급락, 급등 마치 우리가 한 발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틀비틀 거립니다. 급락, 급등 부욤일 때는 위에서 매물로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면 대길입니다. 왜냐하면 각도 비교입니다. 이게 급락되면 급등이면 이건 1대 1이거든요. 완만하면 이 올라가는 각도가 강하죠. 이게 완만하다는 얘기는 밑에서 내려갈 때마다 저점대 매수가 있다는 거고, 결정타는 여기서 완만하게 눕다가 확 튕겨 올라가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뭐 크리스마스 랠리,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산타 랠리 말고도 또 제뉴리 이펙트, 이게 참 좋습니다. 자, 미국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겠죠. 미국은 꼭지가 없다. 특히 미국은 내년에 뭐가 있다?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세 군데서 다 참패했죠. 뉴욕지사, 그다음에 버지니아주, 그다음에 뉴저지주에서 전부 다 참패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트럼프가 좀 순한 양이 됐다라는 느낌은 없으십니까? 여기서 참패한 이후에 유독 요새는 경제를 좀 챙기려고 하고 이쪽을 굉장히 챙기려고 하고 뭐 2,000달러 준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선거 앞에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은 올라가면 물론 여기서 조정을 받겠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조정받을 때 견조한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미처 참가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참가를 해줘야 된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중요했던 것보다 마틴길조선 주가가 뜨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주말에 장이 뒤엎는 모습을 줬는데 매는 장사가 없죠. 자,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군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딱 보십시오. 쭉쭉쭉 여기 중간에는 코스피를 좀 땡기면서 위로 올라가다가 상단에서 두들겨 팰 때 코스피는 어마어마하게 다 두들겨 팼습니다. 대신 코스닥은 매수했죠. 코스피를 두들겨 펴면서 선물도 패고 콜옵션을 매도했다는 것은 주가를 위로 안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것은 아래, 풋이라는 것은 아래, 매수는 간다. 그러니까 아래 간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말장에 완전히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럼 다음 주에 체크포인트 뭘까요? 그렇죠.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매가 계속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에 중심을 두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좀 주고 뭐 많이 올라가더라도 좀 더 올라가고 코스닥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장이 강했을 때 코스피 중심으로 강했거든요. 실제 팩트를 체크해보면 올해 연봉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닥과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올해 최고 수익률이 74%입니다. 지금도 63%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올해 최고 수익률이 37%. 딱 코스닥이 올라간 건 반밖에 안 갔죠. 그래서 먼저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이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것을 키 맞추기 게임이다. 혹은 가격의 갭을 메꾼다.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로 덜 갔던 코스닥이 조금 유리한 게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 요번이야말로 코스닥이 천상으로 가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드맞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역시 지금의 장이 약간 위로 올라갈 때마다 혼장사를 보이고 하는 것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뜨거웠던 감자.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환율에 관심이 없으시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기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달러를 보낼 때 달러 체크하면서 언제 달러를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여행을 즐겨 다니신다 그러면 아마 달러에 대한 그 견해가 또 남다를 겁니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은 뭐 환율에서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위기를 터졌을 때, 뭐 IMF 위기라든지 위기 터졌을 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죠? 외환 보유국, 바로 환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500원 선 가까이 근처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환율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꿀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60선이 240가 쭉 내려가면서 쭉 올라갈 때 이걸 주가에도 6번이라고 그러는데 중방 패턴일 때는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매매 기법은요, 어디랑 똑같은 매매 기법이냐면 예전 우리가 한 척의 신시역,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세 척의 배가 왔다는 그 순간,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
2,499에서 여러분들 올해는 국내장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넘게 제가 거의 미국 엔비디아 중심의 말씀이었다면 올해는 국내장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조정받아도 국장이 올라갑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때 매매 노하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월봉상에서는 녹색 캔들이 들어왔었고요. 일봉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60이 이렇게 쭉 데드만 주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 데드주는 여기 어딘 근처가 바닥이거든요. 이건 순임 환율인데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차트든 주가 차트든 일봉이든 분봉이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번개 차트든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부흥하고 돌고 20이 상방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들 혹시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그래프 한번 보시죠.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도 딱 이 모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 환율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단 짧은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짧은 거는 얘가 데드 준 다음에 골드잖아요. 얘가 데드 다음에도 그냥 안 빠지고 빠지더라도 이게 들었다가 빠지듯이 다행스러운 거 하나는 이게 앞에 고점이 여기가 제일 고점이 1,480원대 있거든요. 그리고 심적인 저항선이 1,500원대 있어요. 자꾸만 1,500원, 1,500원 그러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환율은 50원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내려갔다가 기술적으로 여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만찮게 흔들리는 모습을 줄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내려가다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환율이 그동안에 올라갔던 이 상승보다는 약간 좀 둔해질까 수 없다라는 얘기했거든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환율은 당분간은 1,500원을 하나의 마지존으로 해서 왔다 갔다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공포적인 분위기에서는 환율 분위기는 약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천만 다행의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기침하잖아요. 이 기침은 사실은 감기성 기침으로 진단받은 게 아니라 역류성 기침으로 진단받아서 이렇게 오래가고 있는데 차라리 감기면 뭐 그동안에 의뢰고랬듯이 뭐 몸에서 열이 나고 하더라도 기침 몇 번만 하고 약 먹고 끝나는데 이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먼저 내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려면 정확한 진단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이가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왔지? 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마침 두 명의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장 두 명의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한 분은 구인철 부총리께서 진단을 내렸고 또 한 분은 한은 총재께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때리고 가자면 오 마이 갓. 두 분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건 그냥 오 마이 갓입니다. 왜 오 마이 갓이냐? 이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 말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는데 저분들의 진단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 먼저 구인철 부총리께서 진단 내린 것을 보면 어디가 도마 위에 올랐느냐? 국민연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내용 나온 걸 보면 국민연금의 규모는 이미 너무 커. GDP 50%를 넘어가고 있어.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해외 자산의 규모가 너무 큰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보다도 더 많은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대략 이 앞에 통계치까지 보면 얼마냐면 4,288억, 대략 한 4,300억 달러가 외환보유액입니다. 그럼 국민은행이 지금 현재 베팅하고 있는 이 해외 자산 규모는 얼마냐? 5,100억 달러. 이게 더 많다는 거죠. 달러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글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서 여기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외환시장의 규모 대비,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외환시장 규모 대비 우리나라 연금의 해외 투자가 너무 단계 집중돼 있어. 하긴 우리나라 연금은 규모가 막강합니다. 전체 몇일까요? 3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금은 이미 국내 주식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려나간다고 이미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인철 부총리께서 딱 청진이 되고 진단했을 때 이걸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일부 팩트가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까지 경상수지, 우리나라가 지금 흑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흑자면 당연히 환율을 내려야 되는데 얘는 왜 거꾸로 올라가냐 말이죠. 이게 대략 9월까지 828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국민연금이 해외에다가 투자한 금액은 321억 달러. 3분의 1 정도를 갖다가 국민연금이 여기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단 내린 것은 그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관여하겠다는 건가? 자, 근데 만약에 진짜 구은철 부총리의 마음이 속마음이 거기에 있고 만약 국민연금을 타치한다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에다 돈을 넣으면서 아마 저나 우리 신부님이나 뭐 여러분들이나 돈을 넣으면서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건 뭐죠? 야, 많이 돈 내고 나중에 내가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이 있었는데 요새 우리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그렇죠? 수익률이 제법 빵빵하게 나오고 리비트를 줘야 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연금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정부 당국의 입김이 가입했을 때 첫 번째 리스크, 과연 지금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가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전 별로 영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소위 우리가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야, 그거 어떻게 움직이고 있니?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거 자체적으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달러 같은 경우도 달러 자산을 취득했다가 팔았다가 자기들이 자율주택을 한 게 아니라 야, 이거 정부 관계당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러한 오해 소지를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바로 그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자, 만약에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이 대동이 됐어. 그럼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국민연금이 딱 개입하니까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정되겠죠. 왜? 국민연금의 규모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환율을 1,500원대를 못 올라가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은 국민연금에 지금 있다 없다? 있다예요. 분명히 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외환 관계자들이 뭣도 모르고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이런 연금에서 딱 개입하니까 처음엔 당하죠. 근데 말이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딱 벌써 저희 같은 경우도 딱 보면서 이거 국민연금 들어오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음엔 내성도 생기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인철 부총리가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연금의 수익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글쎄요, 어떤 대안을 마련할까요? 그러니까 청지를 들이대고 두 명의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야, 너가 기침 나는 거는 이건 지금 국민연금 때문이야 라고 구은철 부총리는 거기다가 포커싱을 맞춰서 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몰매를 맞은 것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뭐냐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주식 질문 들어왔습니다. 요거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 요거 그러면 요거 좀 약간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강화는 지금이라고 했지 않지만 얼마든지 검토가 열려 있다. 지금 여러분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250만 원을 재놓고는 수익금의 22%를 뜯기고 있는데 여기다 더 내? 그래서 나오는 게 뭐 30%다 40%다 그러는 바람에 뭐 이상한 짤도 돌고 별별 얘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 투자자들 더 속상하게 하는 건 그 다음 선생님이 나왔을 때입니다. 저도 사실은 본의 아니게 병원 투어를 했는데 이게 감기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 제가 느끼기에도 예전에 감기가 나오면 저는 이제 목 감기가 먼저 옵니다. 하도 목을 쓰니까 그럼 목이 간질간질하고 아니면 콧물이 나오더니 그런데 이번엔 전혀 지금 벌써 제가 거의 한 3주째인데 기침은 나오는데 콧물도 안 나오고 뭐 몸에 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나 아니면 뭐 엑스레이 찍어도 진단이 안 나오고 기관지 검사에도 진단이 안 나오고 그 뭔가 이게 좀 제가 수긍할 수 있는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투어를 하다가 이거는 영육성 기침일 수 있다. 또 이게 생각보다는 좀 많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은 총재께서 등장하셨습니다. 한은 이번에 금리를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자, 이건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한은이 이번에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오마이갓 곱하기 오마이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1,500원 가는데 한미 금리 숫자 때문이 아니다. 와.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지 젊은 분들께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 왜 젊은이들한테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물어보니까 쿨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고, 마치 하나의 유행병처럼 그냥 이 해외 투자가 커지는 것이 걱정된다.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걱정은 감사한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총님 곁에서는 그러한 젊은이들만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우님 아실 겁니다. 제가 소속이 LG맨 출신이면서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엔솔 같은 걸 떼내면서 물적 분할이니 나발이니 하면서 뺄 때 얼마나 겪고 있는지 기억나시죠?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타 거시기 회사가 삼성그룹의 자회사도 더 많게 회사를 쪼개고 그러한 시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놓고 투자하라고요? 여러분들, 이 젊은 분들이 해외 주식을 하는 걸 왜 그럴까요? 사실은 상당수가 국내 주식에서 해서 깨져보고 너무나 비참한 현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수없이 많은 작전들이 거행되는 이런 시장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사실 저희 기성세대들은요,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자녀 세대들한테 빚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는요, 제가 LG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거기 마침 건설사도 끼고 있어 갖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고 아파트도 쉽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요새 젊은 청년들이 집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부모 찬스가 아니면 제대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없습니다. 부자커녕 뭔가 내가 현실을 따져보니 이게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뭘 하겠다고 주시장에도 들어와보고 뭐 비트코인 시장에도 들어와보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상대적으로 미국의 시장이 견조하고 또 달러도 위로 올라가고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생존 본능으로 간 겁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문제인데요. 이게 해외 투자를 일반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해서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이게 오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됐잖아요. 이게 환율이 이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자꾸만 국내 시장에서 자꾸만 쫓아내는 이런 현실들, 그리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간 건데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는 걸 보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또 하나, 젊은 청년들이 투자를 받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또 하나, 그러면 거기서 젊은 청년들의 투자만 얘기하지 말고요,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도 거론했어야죠. 제가 궁금한, 그러면 해외 여행 가서 달러 쓰는 건 괜찮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해외 유학 가면서 유학비 쓰고 쓰는 건 괜찮습니까? 너무 그걸 보고 이게 진단이 맞나? 최소한 제가 듣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의사 선생님도 다 똑같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명의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제가 느끼는 건 저분들은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모두가 내 탓이 아니고 너 탓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떠한 1,500원을 막는 데에 과연 이 수장들의 역할이 제대로 들어올까요? 단기적으로야 1,500원대를 아까 때문에 주가 위치로 보나 환율의 위치로 보나 볼 때는 맞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IMF를 겪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IMF 왜 터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재계랄. IMF가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이고 수입 물건 때문에 터졌다는 그 얘기가 같이 겹쳐서 보이는 거는 저만의 문제일까요? 자,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 환율 문제 왜 이렇게 터졌느냐? 제가 판단, 첫째는
총재께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워낙 오랫동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만약에 우리가 국민은행 같은 신한은행이 있고 금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행을 선택할 때 당연히 안정성이 높은 신한이나 국민은행은 금리가 낮아야 되고 금고는 이런 데는 금리가 높아야 나는 좀 위험해도 높은 금리를 하려 그러면 여기가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를 보면 어디가 그런 은행이고 어디가 금고일까요? 당연히 미국의 금리가 낮아야 되고 우리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역전됐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이 부총리께서 2022년도에 취임하셨거든요. 2022년도에 취임한 이후에 금리의 동향을 보면 단 한 번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물론 해외 투자 때문에 그런다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면 사실은 아까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비중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기했죠. 국민은행의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는 이거보다 2.5배가 더 큰 5,100억 달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하는 총재께서 이 얘기는 전혀 안 하시던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이 많이 풀렸을 때 M2 증가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나라는 지난 이 총재께서 계시는 3년 반, 한 4년 가까이 M2 증가율이 대략 한 20%가 돈이 풀렸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풀렸는데 미국은 얼마냐? 미국은요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양적 긴축 그럴 때 미국은 돈을 갖다 푼 다음에 그걸 갖다 빨아들이는 양적 긴축을 했는데 우리 양적 긴축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더 많은 돈이 풀렸으니까 당연히 돈가치가 똥값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결정적으로 수출업체들이 환전을 안 해요. 예전에 돈을 벌어오면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가는데 수출업체는 환전 안 합니다. 왜? 뻔히 미칠 걸 아는데 손실할 걸 아는데 또 대외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환전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애꿎은 젊은이들만 걷다가 의문의 일패. 이 젊은 청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빚지고 잘못된 건 우리 기성세대들인데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대미 투자 문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소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관세나 이런 것분들 잘 처리했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대미 투자 부분. 그런데요. 연간 200억 불씩 계속해서 10년 동안 돈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어떤 마스가라든지 기타 기업체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가운데서도 내년에 여러분들 적자 재정이잖아요. 제가 적자 재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야죠. 근데 이게 적자 재정을 하면 이렇게 금리 차가 이게 환율이 문제가 되면 과연 이번에 돈을 적자 재정을 짤 때 돈을 얼마나 갖다 투자할 것인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유 어쨌든 간에 저부터도 재정을 풀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적자 재정 문제도 하고 있고. 근데 또 결정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 일본의 여성 총리가 누굴 따라한대요? 아베. 아베 뭐죠? 돈 풀기. 그러니까 에라가 약산상을 보면서 환율이 치솟는 그게 우리나라 생각도 그대로 연결돼서 나온 겁니다. 어찌하여 두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국민연금 어쩌다 저쩌다 젊은 청년이 어쩌다 저쩌다 쿨해서 주식을 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는 두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환자를 다시 한번 봐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1,500원대 단기간 지킬 수는 있겠는데 또 이제 12월 달부터 미국은 양적 긴축을 없애잖아요. 그래서 주민연금권도 괜찮은데 과연 내년에도 편안하게 우리가 1,500원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뉴노멀 시대. 이게 1,400원. 이게 여기서 내려와도 이제는 1,400원. 1,400원대의 어떤 뉴노멀 시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부담을 가져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사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는데 당연히 기재부 들어가죠. 한은 들어가죠. 여기에 독특하게 누가 들어있냐? 보건복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왜 있냐면 국민연금의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보면서 글쎄 저만의 느낌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조금 환율의 문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국은 얘가 룰루랄라 내년에 선거 쓰면서 룰루랄라 갈 수 있는데 간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같이 갈까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봅시다 하는 말씀으로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한테 희망이 없냐? 아니죠. 이렇게 지수가 조정받을 때,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한쪽에 코스닥이 움직이는데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코스닥이 올라갈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코스닥에서 이 외곽에 있는 종목 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를 뽑았는데 코스닥이 시총 상위권대에 있거든요. 이들 종목군단들이 코스피가 조정받고 코스닥이 올라가면 얘들이 선두주자에 있었는데 한번 쭉 보시죠. 뭐가 안 나요? 자, 여기 그냥 보시면 제약 바이오 종목이 딱 눈에 들어오죠. 그다음에 로봇주가 여기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소부장 종목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제가 헤드탈로 또 뽑은 게 이 코스닥의 시총 상에 뭐 레인보우 로봇도 있고 여기 보면 뭐 페트론, 코론, 티슈진, 리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리가캠도 있고 여기 리노공업도 있죠. 얘들이 거의 시총 상위에 주력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로봇주들은 이번에 볼턴 다이맥스가 미국의 조지 공장에다가 드디어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보면 노란 봉투법보다 뭐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로봇주, 뭐 SPG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그룹과 연결된 로봇 종목군들은 주목하시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종목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별도로 뽑아놨으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로봇주 이런 것들이 있어. 뭐 기타 종목 쭉쭉쭉 있죠. 요 밑에도 로봇주를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가장 주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서두에 우리 신구님께서 얘기했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근데 그동안에 미국에서 112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긍정의 효과를 줬고 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 있죠. 면역 관련해서 뭐 이문원 씨아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지난주에 주목하시오라고 했던 뭐 리카캠도 움직였었고 뭐 에스팜 뭐 이런 것들도 움직였고 코랑 식문과 여기도 역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이 뭔지 제가 별도로 뽑아놨으니까요. 한 장씩 프린트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역시 반대주 소부장 ISC가 견적이 올라갔죠. 모양을. 그다음에 뭐 기타 나무 종목군도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나무 종목군들도 있고요. 여기도 관련된 종목이 뭔지 제가 별도로 주목할 만한 종목을 뽑아놨으니까 이들 종목을 중심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여러분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다음 주에 전략 어떻게 갈 것이냐. 일단 말씀드린 미국이 V자형의 모양을 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얘들이 어떤 양상을 볼 것인가 했을 때는 다음 주에 주요 내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고용과 연결된 이 지표들, 그다음에 역시 여기 보면 개인 소득 소비 지출 같은 거 보셔야 되겠고요. 또 기타 다음 주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 다음 주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역시 FOMC 회의도 12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목요일 날이죠. 이때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을 여기다 쭉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부유미죠. 그럼 일단 얘도 미국도 7,000선 가까이 가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굿이었는데 여기는 약간 배드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혼조 양상을 보일 가능성에 여러분 대비해 줄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코스피 시장은 얘가 조정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5일선 아래 이렇게 바디 크로스를 주는가를 보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바디를 줘도 여기를 안 깨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를 깨면 이 코스피 쪽은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겁니다. 이건 대개 전략이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지금은 파동상 조정이지 추세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주가는 이게 파동상 조정이어도 올라갈 때 우리가 매도를 때렸듯이 얘는 올라갈 땐 당분간은 매물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지금 올라가면 역시 얘도 위에 그냥 천상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직전 고점이 930 중간마디가 950이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조정받겠죠. 하지만 올라가다가 주가가 밑으로 조정받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이런 구간에 와 있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봉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우리가 매도 지점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까 얘기했던 부용을 보셔야 돼요. 국내 시장은 여기 저점의 지지 여부, 코스피는 여기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거꾸로 이게 위로 올라갔을 때는 여기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건 좀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너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올라가던 내려갈 때는 역퍼펙트, 즉 이게 내려가다가 60이 녹색이 역N자의 모양인데 내려가다가 20도 역N자, 얘가 올라가려면 상승의 퍼펙트 햇빛이 나야 됩니다. 그 퍼펙트 햇빛 뭐냐?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일부러 그려놨습니다. 이게 2008년도 리먼 사태의 그림이거든요. 이게 역퍼펙트일 때는 60이 역N자에 20이 역N자, 이게 바로 역퍼펙트의 모양이고요. 이걸 리버스로 돌려놓으면,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 그림이 나오는 걸 보셔야 되겠고, 저점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올라가더라도 이게 60N자에 20N자가 나와야 나 지금부터 주가가 본격 상승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주기 전까지는 내려가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올라갈 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에서는 위로 올라갈 때 추측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배팅을 쏘셔야 되겠고, 위로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둔한 이런 종목군단들은 여러분들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